안녕하십니까. 화장품 품질 관리. 오늘부터 이제 7주 차에 접어들었네요. 7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강의 오늘 1교시 1차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요. 사실은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분석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강도계에 대한 분석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 또 이어서 적외선 분광 강도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물질에 들어있는 성분이 무엇인지, 또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즉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원자흡광 강도법이라고 얘기하는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또는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하는 이러한 그 방법을 통한 그런 이제 분석.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원자흡광 강도법을 이용한 그런 이제 분석 기기예요. 그래서 원자흡광 강도계 또는 원자흡수 분석기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줄여서 우리가 AA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여러 이제 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분광광도법이라고 하는, 즉 분광광도법이 결국 뭐예요? 빛의 특성을 이용해서 어떠한 물질들이 어떠한 성질을 내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는 것이 분광광도법이에요. 그 중에서 이 분광법이 즉 작용 대상 물질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그럼 빛을 쬐었을 때 어떠한 물질 또는 성분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분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는 분자 크기였었어요. 그래서 분자 크기에 빛을 갖다가 쪼였을 때 분자 크기의 그러한 이제 성분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빛의 어떤 특정 파장을 갖다가 흡수를 하고, 그쵸? 그런 특성을 갖다 이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그 물질의 양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 분자 크기에서는 UV visible, 즉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강도계라고 하는 거였었고, 이어서 했었던 것이 FTIR, 그쵸? 적외선 분광 강도계.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우리가 이제 이미 앞에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쵸?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배우게 되는 거는 아까 앞에도 이제 나왔었던 것처럼 Atomic Absorption이에요. Atomic, 원자 크기예요, 이제.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빛을 쪼였을 때, 특정한 파장을 갖다 쪼였을 때 원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에 의해서 그래서 그 스펙트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원자 크기의 원자 분광기. 그래서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배울 것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난번에 빛의 스펙트럼, 그쵸? 빛을 갖다가 파장별로 쭉 분리를 했을 때 X선, 그쵸? X선의 경우에는 투과력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X선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결정의 구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X선이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나타내는 그런 이제 변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물질이 어떠한 형태의 결정을 가지고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핵과 관련된 것들. 우리 모든 물질들은 특히 원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핵에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핵을 갖다 둘러싸고 전자가 이렇게 체외가 갖다 막 이렇게 이제 구름처럼 돈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바로 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런 부분에 어떤 에너지를 가했을 때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어떤 물질인지
또 구조는 어떤지 이런 것들 아는 것이 핵자기 공명 장치라고 하는 줄여서 NMR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즉 분광법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 대상 물질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것들을 갖다 목표로 해서 그래서 특성의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알므로써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분석 기기의 유형들을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예.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원자 분광기, 즉,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되는 원자 분광기의 경우에는 특히 전자기 스펙트럼,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빛을 쪼이는 것이죠. 예. 빛을 쪼이는데 어떤 특정 파장의 이제 빛을 갖다 이제 쪼이게 될 때 전자기 스펙트럼이라든가 질량 스펙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료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 어떠한 원소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많이 이용이 되는 그런 분석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기 스펙트럼에 따라서 원자를 갖다가 이제 원자 크기의 그런 변화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원자가 어떠한 그 빛을 갖다가 흡수를 하느냐 아니면 또 특정 파장의 빛을 갖다가 방출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조금씩 또 달라져요. 그래서 원자의 흡수와 관련된 전자기 스펙트럼을 갖다 흡수와 관련된 것이 불꽃 AAS 또는 흑연로 AAS라는 것이 이제 원자 흡광 광도계예요. 그 다음에 뭐 증기 또는 수소화물 생성 AAS, 원자 흡광 광도계죠. 이러한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똑같은 분석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메커니즘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원자의 흡수, 전자기 스펙트럼을 흡수하는 방식에 의해서 나타내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방출하는, 그렇죠? 원자에서 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출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중간에 있는 ICP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도 결합 플라즈마 분광기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의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 엑스레이 회절과 관련된 어떤 결정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찾아내는 그런 분석기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원자 크기에 그런 거에 어떤 에너지를 가하거나 뭐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스펙트럼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그래서 물질을 갖다가 분석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자기 스펙트럼의 그 유형에 따라서 원자 흡수냐 또 원자 방출이냐 원자 간섭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 서로 분석기기들이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하는 몇 가지 이제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러한 분광광도법. 분광광도법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기 또는 적외선 분광기 이런 것들이 다 뭐였었어요? 이 빛을 통해서 그 빛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파장, 그렇죠? 특정 파장의 그 빛을 갖다 이용을 해서 그때 그 빛을 갖다 쪼였을 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물질이 나타내는 변화, 스펙트럼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는 거기에 이제 분광 강도법인데요. 요거는 뭐 연도별로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자꾸 이제 개발이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오늘 하게 되는 원자 흡수 방식을 갖다가 이제 이용한 것이 1952년에 월시라고 하는 연구자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원자 흡수의 잠재적 가능성을 갖다 이제 탐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원자 흡수가 아니라 방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고온에서의 어떤 원자를 이용한 것을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용을 해서 ICP라고 하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식의 그런 분석기기들을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62년에 이제 최초의 원자 흡광 광도계, 원자 흡수 분광기라고 하는 AAS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용화했고요. 그리고 또 다시 1964년에는 그린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분석 도구로서 이제 이 ICP
예, 유도그раф 플라즈마 방식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쭉 65년, 73년에 거쳐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원자의 특성을 이용한 것들로는 1983년에 최초의 상용 ICP 유도그раф 플라즈마 방식인데 거기에 뒤에 MS가 붙었단 말이에요. MS라는 건 뭐냐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라고 하는 건 질량 분석까지 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개발이 되는 그러한 이제 시대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뭐 전체적으로 잠깐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원자 분광기의 원리는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원자 크기의 그런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그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어떤 이제 스펙트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캐치하는 방식이고 흡수가 아니라 방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방식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약간 노란색의 동그라미가 뭐냐면 전자예요. 그리고 예, 저희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핵이에요. 핵. 핵은 우리 원자 크기의 모든 물질에 있어서 핵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질량이 이 핵이 이제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자는 굉장히 질량에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핵을 갖다 주변으로 전자가 막 이제 돈단 말이에요. 자기 이제 궤도를 따라가지고 그쵸? 이랬을 때 밖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예, 밖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면 빛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겠죠. 에너지 흡수로 인해서 전자라고 하는 놈은 더 높은 준위의 에너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서 전자라고 하는 녀석이 더 높은 안정되어 있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니까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더 높은 준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여기 상태, 들뜬 상태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그래서 에너지 흡수로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는 즉 이 원자에 의한 에너지 흡수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캐치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원자 흡광 광동법 혹은 원자 흡광 광도 기기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안정된 상태로 간다는 건 뭐예요?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원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는 거죠. 즉 특정 파장의 빛을 갖다가 이제 방출함으로써 그러면서 다시 안정된 상태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ICP라는 거예요. ICP,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식의 이런 이제 분석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에너지가 충분할 경우에 전자는 원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양전하를 갖다가 띈 이온으로 남거나 이제 이렇게 이온화되거나 이렇게까지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이렇게 떨궈져 나오는 거 전자가 그냥 밖으로 튕겨져서 이렇게 그래서 이온화가 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질량까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낼 수 있는 ICP 매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형태로 이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원자 흡수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원자가 일부러부터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막 여기 상태에 이렇게 이제 이른다라든가 이러한 이제 원자 흡수 분광기와 관련된 그런 이제 작동 원리는요. 이것은 원자화된 원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아직도 빛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분광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바닥 상태로부터 들뜬 상태, 즉 여기 상태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한 변화에 이제 기초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원자 흡수 분광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흡수된 빛 에너지의 양은 빛의 경로에 있는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원자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 양인 거죠. 원자의 수에 따라서 그 흡수된 빛의 양,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또 이러한 알려진 농도의 분석 원자를 빛 경로에 놓이게 한 후에 얼마만큼 흡수를 하는지, 어떠한 농도에서는 얼마만큼 흡수를 하고 또 그거보다 더 높은 농도에서는 어느 정도 흡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농도 대 그리고 이제 뭐랄까 흡수량, 이것을 갖다가 이제 X축 농도, Y축을 흡수량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에요. 농도가 높은 때 얼마만큼 더 흡수가 되는지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뭐예요? 검량선인 거예요. 그 검량선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흡수된 빛의 양이 얼마다? 그러면 뭐를 알 수 있어요? 거꾸로. 농도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파장의 빛을 갖다가 이제 흡수를 함으로써 그런 이제 특성을 갖다가 이제 나타낸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원자 흡수 분광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특정 파장의 빛을 쪼이려니까 그 빛을 갖다가 나타내는 부분을 광원부. 앞에서도 다 마찬가지였었죠. 그렇죠? 빛을 갖다가 특정 파장의 빛을 갖다가 이제 내기 위해서 그 광원부가 있었죠.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는 물질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로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자의 상태로, 분자의 상태가 아니라 원자의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자의 상태로 있게 하려니까 바로 원자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그래서 시료를 원자화 시키는 부분. 요거는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높은 온도에 불로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분자들이 여러 개 있었다면은 원자로 쪼개지고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된 공간을, 원자로 돼 있는 공간을 뭐가 이제 투과를 하겠어요, 그럼? 저 바로 광원에서의 빛 중에서 특정 파장의 빛이 쫙 통과를 하겠죠. 그리고 그 통과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단색화, 즉 이제 모노크롬이에요. 단색 파장의 그 빛으로 빛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한다고 해야 되니까 그러한 이제 그 분석과 관련된 그런 이제 조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걔네들이 결국은 이제는 이제 검출기로 왔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갖다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측광부에서는 그 빛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그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램프가 표적 원소에 해당하는 특정 파장의 빛을 갖다가 램프에서 방출을 하게 되고, 그렇죠? 광원부에서 원자화 장치가 액체 시료를 램프로부터 빛을 흡수하는 자유 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우게 됩니다. 가스 버너로 태우게 돼요, 저런. 그리고 단색화 장치가 측정을 위한 파장을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기서는 빛이 이제 뭐 다양한 빛이 통과를 하게 됐지만 그 중에서 그 원자에 의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파장의 빛이 뭐였었는지 걔네를 갖다가 골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검출기에서는 걔네들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이렇게 검출기가 자유원자가 흡수한 그런 빛의 양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갖다 측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 기기 장치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기기 장치를 이제 하나씩 조금 뜯어본다면 광원부, 빛을 갖다가 내는 그 부분은 뭐냐 이거야. 그때 램프는 이렇게 생긴 램프예요. 보통 이렇게 생긴 램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공 음극관 램프라고 얘기합니다. 중공이라는 건 뭐냐면 안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백열전구라든가 이런 것도 안에가 비어 있잖아요. 그쵸? 공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음극관 램프인데요. 이것을 Hollow Cathode 램프 그래야지 HCL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 램프는 주로 어떤 이제 단일 성분의 원자를 갖다 이제 분석하는데 더 유리하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카드뮴이다. 그러면 카드뮴 그 원자가 잘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빛을 갖다가 주로 내는 그러한 램프를 갖다 쓰게 되는 거고, 또는 뭐 예를 들어 수은이다. 그러면 이제
수은의 원자들이 어떤 물질이 이제 수은을 갖다 가지고 있다면 그 원자화 됐을 때 수은의 원자들이 잘 흡수를 하는 그러한 이제 빛을 갖다 내는 램프를 이제 쓰게 되는 그렇게 각 램프는 단일 원소의 분석을 갖다가 위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램프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원자 흡수는 일반적으로 단일 원소 또는 소수의 원소 분석에만 주로 이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특히 중금속류 이런 것들 갖다 분석하는데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 요것이 이제 광원 램프에 해당되는 광원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얘네들의 특정한 빛을 어디 이제 원자화된 시료가 통과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료를 갖다 원자화하기 위해서 높은 에너지를 갖다 이제 여기다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료 중에 존재하는 이온이나 분자를 갖다가 열로 해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자 증기를 갖다 생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버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버너를 갖다 사용을 해서 시료가 저기 주입이 돼가지고 저 버너에서 높은 에너지를 갖다 받으면서 열 해리가 돼가지고 원자 증기를 갖다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그 증기가 만들어지는데 뭐가 이제 통과가 된다고요? 그 증기에 이제 저 광원으로부터 나온 빛이 이제 통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때 버너는 시료 용액을 일단 분무실 내에서 불어넣고 그리고 미세한 입자만을 불꽃 속으로 보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버너에 의해서 이제 타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너의 종류도 이제 조금 이러저러한 이제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고요. 자, 버너는 가만히 있으면 저렇게 불이 붙나요? 아니잖아요. 연료가 있어야지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버너를 갖다 이제 제대로 여기서 이제 어떤 물질을 갖다 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연료가스는 가스만 있다고 해서 혼자 타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조연가스라고 하는 주로 이제 산소가 공급이 돼야지 뭐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연가스는 주로 이제 산소와 관련된 공기나 산소 이런 것들 또 그것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도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페어가 돼서 같이 한 쌍을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버너에서 이렇게 타면서 무엇을 높은 에너지에서 무엇을 어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갖다가 원자 증기로 바꾸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 확강 분석에 사용되는 불꽃을 만들기 위한 연료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연료가스를 태우기 위한 조연가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주로 이렇게 조합들이 주로 프로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를 갖다 주입을 하게 됐고요. 또 수소도 공기, 아세틸렌도 공기. 근데 이제 아세틸렌은 공기를 넣을 때도 있고 산소를 넣을 때도 있어요. 또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산화질소를 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뭐에 따라 다를까? 그때 나타내는 온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맨 밑에 있는 아세틸렌, 아산화질소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요. 그렇게 높지 않아도 원자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프로판가스하고 공기를 갖다 쓴다라든가. 프로판가스 공기 같은 경우는 한 1700 정도, 1700도 정도의 그런 이제 버너에서 이제 만들어진 불꽃의 온도가 1700 정도가 되는 거고, 아세틸렌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3000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자화 되겠죠. 원자 증기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광부예요. 그러한 원자화된 시료를 갖다가 빛이 쬐져 가지고 통과하면은 그 중에서 이 원자화된 시료가 잘 흡수를 하고 반응을 하는 그런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갖다 가려서 걔네들을 갖다 이제 분석을 해야 될 텐데, 바로 슬릿의 입출구, 거울, 렌즈, 회절발 이런 형태로 요 분광부, 모노크롬, 단색 그 파장을 갖다가 이제 캐치하는 그렇게 뽑아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에 비해서는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슬릿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회절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레이팅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프리즘보다는 훨씬 빛을 파장별로 잘 이제 분리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알칼리나 알칼리토 금속 원소와 같이 광원 스펙트럼 분포가 단순한 것에서는 회절발, 또 프리즘 이런 거
필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광학 필터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설명을 갖다 이제 표현을 했고, 자 이렇게 분광부를 갖다가 이제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검출기로 가겠죠. 측광부예요. 예. 검출기에서는 예, 자외선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를 갖다 주로 검출하는 그런 유형의 검출기가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또 그렇지 않은 예, 뭐 적절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분광감도 특성을 갖다 갖는 그런 이제 검출기를 갖다 이제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원자력 흡수 분광법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검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외선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 예, 여기에 민감한 그런 이제 물질들을 포함한 예, 그러한 이제 검출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증폭기는 뭐냐면 그 신호가 굉장히 미미할 때는 그 신호를 갖다가 좀 더 증폭을 시켜서 우리가 눈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시계기라고 하는 것은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갖다가 흡광도 또는 흡광률 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투과율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어느 정도 투과가 돼서 그 요 물질은 지금 농도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렇게 우리가 이제 주로 원자력 흡수 분광기는 그 구성 요소들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지금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그런 특성을 갖다 통해서 물질을 갖다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는 어디에 주로 응용이 되느냐? 저기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원자력 흡수 분광기. 쉽게 아주 줄여서는 보통 AA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AAS. 그래서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고요. 주로 응용이 되는 것은 우리 화장품에도 많이 쓰지만 오일 또는 어떤 식물 추출물 또는 물 이런 것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극미량 금속 원소들, 불순물 이런 것들을 갖다 측정하는데 바로 이 원자 흡수 분광기가 쓰인다는 거예요. 화장품에서도 마찬가지 뭐예요? 발견돼서는 곤란한 것도 있고 또 그 어떤 성분들이 한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일부러 집어넣지는 않았더라도 화장품에서 섞여서는 곤란한 또는 어느 농도 이상이 되면 곤란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예요? 수은, 납, 그렇죠? 카드뮴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는 비소. 바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극미량의 금속이나 불순물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기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유체나 물, 토양, 식품, 그 다음에 우리 혈액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질의 시료의 원소들이 얼마만큼 포함이 되어 있는지, 즉 뭐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이 오염된 거를 계속 먹었더니 우리 혈액 속에도 뭐 어떤 성분이 뭐 ppb 굉장히 그 미량으로 뭐 축적이 됐다고 하더라.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도 이제 사용이 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반도체 공정이라든가 바이오 공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원자 흡수 분광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원자 흡수 분광기를 갖다 응용을 해서 그래서 분석한 사례. 그런 이제 예인 거죠. 예를 들면 광석 광물에서 저농도의 금이 이 광석에 금이 진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얼핏 보기에는 번쩍번쩍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니면 철인지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황철광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금 같아요. 금처럼 번쩍번쩍번쩍해요. 그런데 진짜 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성분 분석하고 그러는데 바로 이렇게 원자 흡수 분광기가 이제 쓰이고 그럼 어느 정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농도에 따라서 이 흡광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게 이제 검량선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그 파장에 따라서 그렇죠? 할 수도 있고요. 그 한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의 하나의 사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다에 사는 무척추 동물, 굉장히 오염에 이제 취약한 그런 이제 생물들이죠. 바다에 사는 해양 생물 중에서 무척추 동물.
근데 바로 걔네들이 중금속이라든가 바다가 오염이 됐다면, 해양이 오염이 됐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체내에 축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무척추 동물의 카드뮴이라든가 특히 이 오염에 그런 이제 그 기준이 되는 물질들인 것이죠. 카드뮴이라든가 구리라든가 납이라든가 코발트 또는 니켈 이런 것들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닷가재의 간췌장에서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홍합, 조개류죠. 홍합에는 어느 정도 카드뮴이라든가 또는 구리라든가 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연구한 그런 결과고, 그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홍합 조직에서 니켈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그런 이제 그래프고요. 그 시그널 그래프를 갖다 나타낸 거고, 요거는 이제 지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자가 원자흡강 분석기를 갖다 통해서 해양 무척추 동물 내에 그런 이제 중금속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연구한 이제 그런 결과인 것이죠. 이렇게 바로 이 원자 흡수 분광기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중금속이 얼마 많은 양이 어떤 물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에 뭐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원자극강 분석에 있어서의 그때 감도라든가 불꽃의 종류라든가 보통 이제 어떠한 파장을 갖다가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표로 쭉 나타냈어요. 그래서 주로 원소로서는 금속 원소들이 여기 이제 있죠. AG 처음에 A부터 시작하니까 AG가 뭐예요? 은이잖아요. 은일 때는 주로 이제 파장대로 봤을 때 328.1 나노메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쓰게 되는 거고, 또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여기 PB 납의 경우가 217 나노메타 정도 범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카드뮴 같은 경우가 288, 구리가 422.7. 파장이라든가 감도라든가 그때 불꽃의 경우에는 어떤 걸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했을 때 그럴 때 잘 원자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것은 아세틸렌 공기,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아세틸렌 아산화질소,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공기를 갖다가 연료로 써서 그래서 이제 태웠을 때 잘 원자화가 된다. 이러한 사례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이 표를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원자 흡수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특정한 파장의 그런 스펙트럼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원자 흡수 분광기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